운동도 열심히 하고 꼭꼭 씹어 먹었는데도 잘 안 되는 소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뭐 한박차라던가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예. 소화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셔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네. 조금만 드셔도 네. 예,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에게 네. 딱 맞는 차는 네. 생강차입니다. 오, 생강차가 생강차. 예. 이번에 또 나오네요. 생강차. 언제 마셔요? 생강은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 여자들에게. 성분이거든요. 네. 예, 여자분들에게도 특히 좋고 아랫배 따뜻하게 해주죠. 또 손발 따뜻하게 해주죠. 그리고 구역질 없애주죠. 예. 근데 이 생강이 보통 기름 성분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아무리 흔들어 놔도 두 층으로 딱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생강즙을 같이 넣어서 흔들면 기름이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방 분해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시면 그래서 그 느끼한 그 장어 먹을 때 생강 꼭 있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생강 자체가 또 살균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산물류를 드실 때, 회 같은 거 드실 때도 항상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게. 저처럼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을 위한 지압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화가 잘 안 될 때 보통은 기를 소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를 소통시키는 혈자리는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합곡. 예. 합곡이요. 예. 엄지손가락 뿌리 네. 부분과 검지손가락 뿌리 부분이 만나는 부위에 눌러보시면 아픈 자리가 왼손, 나타나는데요. 오른손 구분 없습니다. 예, 구분 없습니다. 네. 양쪽에 같이 누르셔도 되고요. 이 자리 정도에 해당하는데 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누르실 때 검지손가락 뼈 쪽으로 면해서 눌러보시면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자리를 눌러주시면 기를 소통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합곡이라는 자리하고 같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들은 사관을 딴다라는 얘기하면 다 알아듣시는데요. 네. 그 사관이 4가지 관문이에요. 합곡, 양쪽 손에 있는 합곡 2관문과 네. 동일한 위치의 발입니다. 발? 발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눌러보시면 아픈 자리가 아픈 있거든요. 자리. 네. 거기는 태충이라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손, 발 그렇게 4군데를 누르시게 되면 급체를 하셨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선생님, 소위 많이 손 이렇게 피 나오게 따는 거 있잖아요. 예. 손톱 밑에. 예. 그건 어떻습니까? 체한 이유가 위장에 음식이 있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 음식물이 딱 고여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은 위장벽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고 경련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경련을 풀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충격입니다. 네. 무언가 충격을 주면 막힌 게 뚫리게 되거든요. 왜 딸꾹질 할 때도 한번 놀래키면 멈추는 것처럼 같은 원리인데요. 손을 따는다는 그런 의미는 묶어서 피가 나온다는 거에 놀라는 거예요. 맨 첫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혈자리는 소상이라는 혈자리인데요. 폐에 경락이 흘러가는 혈자리입니다. 엄지손가락 손톱의 뿌리에 이 바깥쪽이죠. 예, 안쪽 바깥쪽이 좀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피를 안 내시고 그냥 날카로운 걸로 찌르셔도 효과가 있고요. 더 효과가 좋은 그 자리는 발가락의 엄지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에서 피를 내도 동일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소독 안 된 바늘이나 이런 걸 쓰시면 감염이 되죠. 특히 당뇨 환자들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손가락 따주시고 이거 검은 피 봐라.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닦으면 빨간 피라. 근데 피를 꼭 안 내도 되는 거군요. 예, 꼭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찌르는 아픈 것들이 조금 싫으시다고 하면 배꼽 주변에 따뜻한 찜질 팩을 올려 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상태에서 손, 발 쪽을 주물러 주시기만 해도 위의 경련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을 망치는 3대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비만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을지 판넬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추석을 망치는 3대 주범. 남녀 차별 없는 명절 증후군. 화병. 화병. 실제로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병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정신과의 진단 편람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질병이 있고 문화에 또 특수한 질병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웃으실 거예요. 영어로 HWABYUNG. 화병. 예, 화병이 이렇게 정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의 1번이 뭐냐면 혹시 화병인 것 같으세요? 할 때 네라고 대답하면 그 화병이라고 자가진단이네, 거의.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뭐 우울증이나 전환장애랑 다른 점이 본인이 이렇게 막 증상을 얘기하시는데 혹시 화병 같으세요? 네 하면 이제 그 화병 진단 준 거예요. 반 이상은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화를 지나치게 참는데 그게 이제 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 예, 그거를 화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죠, 보통은? 보통은 이제 정서적인 증상이랑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서적인 증상은 우울증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울적하다든지 뭐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든지 뭐 무기력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환장애라는 장애는 스트레스를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뭐 흔한 게 두통, 그다음에 소화기계 장애, 통증 이 두 가지가 다 느껴지는데 조금 특이한 건 이렇게 치받친 느낌이라고 하시죠. 열기가 확 올라온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화로 느끼시는데 이제 우울증 증상과 어떤 그 스트레스를 몸으로 표현하는 그 증상과 아 이게 내가 화병이구나 하는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화병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화를 좀 참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기억하고 있고, 아, 이걸 막 억누르고 표현 못하고 직업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가슴이 답답하거나 좀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가 많이 붓는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왔을 때 화병이라고 미리 진단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경험하기엔 제일 많은 게 여기 뭐 매달려 있다고. 여기 여기 가슴에 뭐가 매달려 있대요. 안에 뭐가 있다고 이거 좀 빼달라고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언제 어쨌는데 이제 옛날의 히스토리가 다 나오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요즘은 보면 좀 불쌍한 남자들이 많잖아요. 얘기 못하고 사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커플을 보면 우리 아들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도 드는 게 남자가 집에서 위치가 옛날엔 정말 아버지가 최고였는데 요새는 자기 밑에 강아지밖에 없다 그래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양적이고 활동적이니까 표출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서 양적인 화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고요. 여성분들은 음적이기 때문에 음적인 화병을 앓으시는데 양적이다 음적이다로 나누는 건 양적이라는 건 이제 화병의 표출 방식 증세 자체가 처음에는 분노가 생기고요. 울분이 생기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양적인 화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을 쓸 때 찬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울분이 막 솟구치는데 왜 어머님들 그냥 다혈질 같은. 고추장, 매운 고추장 비벼서 드시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적인 상태에서 드시면 오히려 더 가중되고요. 음적인 화병은 그냥 우울감이죠. 식욕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분들이 고추장 드시면 조금 나으시는 거죠.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할 만큼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남성 화병 어떻게 보세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명절이라는 게 굉장히 비교되기 쉬운 장면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 가족이 이렇게 좀 가족을 이루고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일단 수입도 비교가 되고 뭐 제 나이에는 사실 애들 공부 잘하니 맞아요. 뭐 성적 잘 나오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쭉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기 전부터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안 해도 옆에서 다 해주시죠. 거봐 저 집은 저렇대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남자들이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가장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 내 아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서 가족들한테 쭉 듣는 말을 아내를 통해서 다시 증폭돼서 들으니까
사실 굉장히 남자들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큰 것 같아요. 갑자기 생길만 하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사실 얘랑 비교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안부 인사하는 것이 비교로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으면 감정 상한 일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추석에 남자들의 화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말 베스트 3입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민족 대명절 추석. 온 가족이 모이는 특별한 날이니만큼 기분 좋게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요. 막상 추석이 다가오면 교통체증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자들. 남자가 추석에 듣기 싫은 말 베스트 3 알아볼까요? 추석에 남자가 듣기 싫은 말 베스트 3위. 애들은 공부 잘하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졸업할 때까지 들어야 하는 말. 아이도 싫어하지만 부모도 아이만큼 싫어하는 말. 자녀의 성적에 대해 묻는 말보다 더 싫은 말은 부인 좀 챙겨. 기분 좋게 모였는데 대뜸 질타를 받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빠지겠죠? 너무 듣기 싫어서 귀성길도 포기하게 만드는 말. 추석에 남자가 듣기 싫은 말 베스트 1위는 연봉은 올랐나? 승진은 언제 하나? 누구는 보너스 얼마 받았다던데 자네는 얼마나 받았나? 집은 샀나? 등을 물어보는 경제력 비교가 최악의 말로 뽑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날인 만큼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사랑이 담긴 말을 해주세요. 와.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벌이는 어떤가? 연봉 좀 올랐나? 뭐 이런 얘기들.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안 다녀서 네. 저런 건 좀 관계가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요즘 어디 나와? 요즘 뭐해? 이렇게 요즘 안 뭐해? 보여? 왜 안 네. 보여? 그런 무슨 소식을 금방 듣는 것도 아닌데 만일에 퇴직을 했다. 네. 잠깐 쉬고 있는데 회사 잘 다녀? 뭐 진급했어? 이런 거를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특히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네.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끼는 사람일수록 말도 아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보면 한마디인지는 뭔가 궁금한 것도 이제 좀 안부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또 그런 얘기가 일반 저희 시민들 봤었을 때는 요즘에 어디 뭐 이런 게 그냥 안부 인사인데 그렇죠. 또 듣는 입장에서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남성분들 처가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와이프 좀 잘 챙기게. 맞아요.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혹시 내 뒷얘기를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괜히 같고요. 서운한 얘기 가서 네. 원래 했나? 그렇죠. 예. 그리고 애들 공부는 잘하나? 맞아요. 네. 남성들도 화병 걸리지만 사실 거기 가는 아이들도 그렇죠. 대학 어디 갈 거니? 뭐 이런 질문들이 직접적으로 내 성적을 묻는 것 같아서 늘 불편했던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안 가냐 물어보면 네. 만약에 재수하고 있고 삼수하고 있는 뭐 우리 친척도 있는데 못 듣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최대한 관심의 표현인데 네. 그쪽에서는 제일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학교 문제는요. 잘 가면 어디서든지 다 얘기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물어보지 않아야 되는 게 학교 잘 갔냐. 학교.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을 때는 학교 잘 갔냐 물어보면 안 되고요. 네. 결혼 안 한 노처녀 노총각한테 결혼 언제 할 거야?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묻지 나도 말고.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애는 언제 나? 애는 언제? 아우,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너네보다 내가 더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근데 애기 하나 낳으면 될 줄 알았어. 네. 하나 낳고 가니까 둘째는 언제? 맞아요. 이게 나를 생각해 주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네. 주는 건지 스트레스 유발자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른들은 분명히 관심의 관심인데.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관심은 우리가 당해봤다면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관심 얘기하지 말고 가졌으면 자랑을 할 것이고 네. 잘 됐으면 또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고 다른 가벼운 소재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애 둘까지 낳고 나니까는 네. 첫째는 그런데 또 둘째 또 얘기하길래 둘째가 네. 낳는데 딸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또 아들 하나 맞아. 봐야지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진짜 끝이 없구나. 네. 이 관심사에 대한 이 스트레스는.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네. 위에 동서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조금 대처가 되더라고요. 애들 공부 잘해? 네. 네, 잘해요. 이러면 되더라고요. 그냥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잘해. 그 저희 동서가 두 분인데 네. 한 분은 그냥 공부를 잘한다 그러고 한 분은 못하는데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까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은 네.
좀 많이 나오는데 TV를 별로 안 보시나 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내가 내 스스로 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이렇게 조카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봤어요. 아, 별일 없어, 잘 지내? 여기까지 하면 되게 이렇게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제가 그때 결혼했고 큰애 낳았는데 지금 둘째 낳았으니까 뭐 둘째는 잘 커? 맞아요.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평소에 아니, 정말 그렇게 할 얘기가 없으면 어머 너 옷 입는 감각이 좋다, 잘 어울린다 이런 거라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성 안에 그런 멘트가 별로 없어요. 예, 잘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찌르는 말들은 주로 이럴 때 하더라고요. 내가 어른인데 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좀 가르침의 말씀, 조언을 해야겠다. 이럴 때, 거기는 뭐 비전도 없다면서 좀 옮겨야 되지 않아? 뭐라든지. 뭐 그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뭔가. 맞아. 그게도 요즘 힘들지 않아? 뭐 그렇죠. 방송 보니까 힘들다거나 뭐 이런 요즘 거.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장사 잘 돼? 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려는 좋은 의도인데 기분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꼭꼭 찔리는 거죠. 혜민 스님께서 네네.